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유튜브에서 한 투자 전문가가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특정 주식과 코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고, 실제로 수익 인증까지 보여주며 따라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과 적금을 해약한 돈 합쳐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튜버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고 댓글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3천만 원 벌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석력이네요.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 사람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튜버가 추천한 것은 해외 주식과 알트코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바이오 벤처기업 주식과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분석 방법이 있다며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털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유료 강의까지 등록했습니다. 월 99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가 약속한 수익률을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료 강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타이밍에 대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에서는 운 좋게 수익이 났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주 만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저는 완전히 그 유튜버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에서는 더 큰 금액을 넣었습니다. 2,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곧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번째 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튜버가 강력히 추천한 디파이 프로젝트에 남은 돈 전부인 2,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최소 10배는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지 10일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80%가 폭락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져서 당장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 유튜버는 이런 일시적인 하락은 오히려 기회라며 더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해킹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고 프로젝트 팀들이 잠적해버렸습니다.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져서 결국 투자 금액의 95%를 잃게 되었습니다. 2,500만 원이 12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유튜버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구독자들이 댓글로 항의했지만 그는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랐다는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심지어 며칠 후에는 새로운 투자 아이템을 소개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유튜버는 진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단순히 조회수와 유료 강의 수익을 위해 무책임한 추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수익 인증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저는 5천만 원 중에서
4,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모아온 돈이 순식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이 돈은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것이었는데 연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연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욱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남의 말만 믿고 큰 돈을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 유튜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결국 그는 저와 같은 일반인이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사람이 추천하는 투자처에 대해 별도로 조사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의 말만 믿고 따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투자에 대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정말로 검증된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무엇보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잃은 돈을 다시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남의 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과장되거나 심지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투자 고수라면 굳이 유튜브에서 자신의 투자 방법을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큰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자신이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빌린 돈이나 생활비, 비상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투자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성급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서 잃은 돈을 다시 벌어보겠습니다. 그 유튜버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독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투자 아이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자신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도 결국 손실을 보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4,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고 나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지금은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서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버렸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인과의 결혼도 2년 정도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잃은 돈을 다시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인은 이해해주고 있고 오히려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서 결혼하자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투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투자 관련 책을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진짜 투자대가들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장기 투자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제 투자 전에 반드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분석해 봅니다. 매출,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회사가
정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유튜브 투자 채널도 이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대신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나 경제 전문지의 기사를 참고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맹신하지는 않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업 모델을 이해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능력의 범위 개념입니다. 분산 투자도 철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했지만 이제는 최소 10개 이상의 종목에 나누어 투자합니다. 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리츠,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떨어지면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이런 감정에 휩쓸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언제 팔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고 기록해둡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이 일기를 다시 읽어보며 초심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투자 금액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은 절대 투자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만 투자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설령 좋은 기회가 있어도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손절매 기준도 명확히 정해두었습니다. 매수 가격에서 20%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예전에는 곧 오를 것이라는 희망으로 계속 버텼지만 이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익 실현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정 비율은 반드시 매도합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기다리다가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제 투자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졌지만 이제는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인과는 매달 한 번씩 투자 현황을 공유합니다. 어떤 종목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투명성이 신뢰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투자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특정 종목 추천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 원칙과 방법론을 배우러 갑니다. 회계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으려면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도 매일 챙겨보고 있습니다.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수익률에만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환율 리스크, 세금, 정보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규제 리스크도 높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을 사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지만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을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은퇴 계획도 다시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투자로 빨리 돈을 벌어서 일찍 은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60세까지 꾸준히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연금 상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투자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금 계획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방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투자 성과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었지만 이제는 투자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본업에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려고 회사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직장에서의 성과를 높이는 데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부수입도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소액의 일거리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빠져 있을 때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줄었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투자 공부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여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서도 투자 관련 책만 읽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폭넓은 지식이 결국 투자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정신 건강을 위한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감정 조절이 투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절약한 돈은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줄였습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지출을 명확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가계부도 꼼꼼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투자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도 현실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안에 억대 부자가 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지만 이제는 단계별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잃은 돈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3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 자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로 2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과 노후 자금 준비가 목표입니다. 이는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입니다. 각 목표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남의 말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넷째, 감정적 투자는 금물입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앞으로의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예전처럼 빠른 수익을 내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4,800만 원을 잃었던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 경험이 앞으로 더 큰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연인도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변한 것을 좋아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해줍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가 더 성숙해졌다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격려해 줍니다.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안전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지금은 매달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성과도 예전보다는 만족스럽습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더 이상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등락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광고를 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몇 배 수익, 비밀 투자법 공개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보여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진짜 투자 대가들의 말을 새겨듣고 있습니다. 시장이 당신에게 돈을 주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제는 정말 와닿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 탄탄한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과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안정적인 기업들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배당주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주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ETF 투자 비중도 늘렸습니다. 개별 주식보다는 위험이 분산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관리해주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코덱스 200이나 미국 S&P 500, ETF 같은 것들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일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매달 말에는 그달의 투자 성과를 정리하고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분석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저만의 투자 노하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공부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도 투자 관련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제 투자 실패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젊을 때 실패해봐야 나중에 더 큰 실수를 안 한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투자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처럼 유튜브 투자 채널에 현혹되어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신중하게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투자 스터디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투자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 읽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고전들을 읽으면서 기본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월가의 영웅 같은 책들이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특정 종목 추천을 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투자 원칙과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체계적인 강의들입니다. 증권사 세미나에도 가끔 참석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분석을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들의 말도 맹신하지는 않고 참고만 합니다. 경제신문도 매일 읽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을 구독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보다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경제 뉴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신들도 번역본으로 읽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도 자주 듣습니다. 출퇴근길에 투자 관련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지금은 투자금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투자 자금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도 현실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연 1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몇 배의 수익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리밸런싱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러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원화 약세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금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소량이지만 금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제 소득으로는 무리입니다. 대신 부동산 관련 ETF나 리츠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점검했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과의 결혼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투자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인도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실패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함께 투자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둘이 함께하면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투자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까워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관리도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그래야 투자 자금도 계속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투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독서, 영화 관람 같은 것들을 통해 투자 이외의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이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투자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돈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도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유튜버 때문에 4,800만 원을 잃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계속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면 더 큰 금액으로 더 위험한 투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한 투자자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 유튜버의 채널을 확인해 봅니다. 여전히 새로운 투자처를 추천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저처럼 손실을 본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책임입니다. 저도 그때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싶었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힘들게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잃은 돈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4,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고 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추천해도 결국 손실을 보는 것은 본인입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큰 손실을 보셨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인생의 일부이고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마십시오. 충분히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합니다. 비록 많은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기다려준 연인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